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강영빈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교육 내용은 ESD 개요와 사례 실습인데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이해를 못하세요. 뭘 실습을 해야 되고 개요가 뭔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쨌건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ESD 이해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재밌게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일단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상급을 따고 그리고 제가 환경교육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일단 그 대학생 때부터 환경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포럼이라든지 국제 뉴스 이런 활동을 또 열심히 하다가 유네스코 국제협력팀으로 남아공에서 이제 교육 사업이랑 환경교육 사업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어쨌건 외국에서 이런 환경운동, 환경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좀 작은 NGO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했던 게 환경교육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최근 몇 달 전까지 8월까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환경 분야에서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여기 소개를 보면 저를 세종자연회법 연구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또 작은 환경교육 단체를 또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미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ESD를 이해하기 전에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어떤 부분이 세계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전에 강의를 하셨을 텐데,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혹시 강의를 좀 알려주신 분이 있으셨나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올해 8월에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포인트를 지적하였을까요? 그쵸. 제가 원래 강의를 할 때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게 반응을 잘 몰라서 제가 네, 이전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이, 어떠한 취약한 지역이, 어떠한 뭐 예를 들어 좀 개발도상국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이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즉, 잘 살건 못 살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그 과학자들이 보고서를 냈을까요?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하시죠. 근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인간의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생각나실 건데, 뭐, 메탄가스, 뭐, 셰일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거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 다른 이유보다 인간의 활동이 그렇게 일으킨다. 그런 거를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좀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그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보다 1.5도씨가 올라가면 이 이야기도 강의를 하셨죠. 그죠? 그렇게 많이 이제 지구에서 우리가 거의 타노스가 나타나서 이렇게 다 없애는 것처럼, 반 정도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1.5%
1.5도씨가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2050년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으로 10년 당겨졌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그죠? 지금 2021년도인데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5를 올라가서 우리가 더 지구 안에서 살기 힘들어졌다. 그거를 이제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 이 실무자 그룹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발간을 했고, 즉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기후변화가 아니라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학자들이 그래 이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체감은 안 되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해외 이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후위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뉴욕에 올해 9월에 폭우가 내렸죠. 그래서 이 폭우 때문에 거의 그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빈민가들은 거의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도 이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거의 죽을 뻔했다.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뉴욕이라는 그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쨌건 뉴욕이 막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심각해진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이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선생님께 제가 한번 자, 뉴욕의 어떠한 기후 위기 피해로부터 이제 그런 뉴욕이 좀 멈췄다면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알죠. 이제 경제 관련된 게 너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는 도시라도 아무리 대응 능력이 뛰어나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갈 때 어디를 가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호주, 뭐 유럽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캐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없고, 자원도 좋고, 자연 환경도 좋고.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캐나다는 어쨌건 북극이랑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이제 거의 기온이 40도 이상, 거의 50도까지 도달했죠. 올해 7월 초에. 거기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산림에 불도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구 어느 곳에서도 이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어디나 똑같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된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이슈는 없을까요? 그쵸. 기생충 영화에서도 딱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일단 도시 침수 때문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이랑 가깝고 그다음 산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사태도 일어나고 폭우로 그다음에 이런 한 10년 전인가부터 이제 기후변화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 뭐 홍수 예보 뭐 이런 걸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잘 못하다 보니 그 사람이 시민들이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뭐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외제차 이렇게 가지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이제 소송하고 그런 부분이 어쨌건 생존뿐만 아니라 내가 재산 침해도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즉 제가 말했다시피 예전에는 좀 취약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제 우리 환경교육할 때 대상에 맞게 우리가 공통으로
그런 환경교육 기획을 할 때 알려줘야 되는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이슈가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일 지금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심에 있는 게 탄소 중립이죠. 그죠? 보시면 거의 1회차 수업에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배우셨던데 저는 어쨌건 이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도 이공계생으로서 환경을 공부를 했고, 또한 이제 경력은 사회환경 쪽으로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지만, 늘 우리가 환경교육을 할 때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환경교육을 요즘에 경제교육이랑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 탄소 중립이 요즘에 이슈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몇 퍼센트죠? 40% 그 탄소 감축을 지금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파리 협정 거기서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과제도 했다고 들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저 이후에 ESG도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있죠, 투자자들. 그 대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이분들이 나는 기업들이 위기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근데 요즘에는 기업들이 그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엄청 썩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게 ESG에 에서 왜 기후변화가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기업도 기후 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 탄소를 만들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못 만들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우리가 탄소를 만들면서 이제 탄소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면,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면 그 탄소 배출권을 사요. 근데 이게 모자라면 다른 기업은 탄소를 안 만들어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어 하는 기업 거를 사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는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내 거 만들고 싶으면 계속 만들었는데 내가 자꾸 탄소를 만들어내는 물건을 만들면 돈이 더 2배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이윤을 남기려면 그런 탄소 관련된 그런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참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전 국민, 국가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탄소 중립에 대한 운동이 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부에 들어가시면 이런 실천서, 거의 이게 되게 가정편도 있고 기업편도 있고 학교편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에너지, 소비, 수송, 흡수원, 자원순환 관련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환경교육을 할 때 탄소 중립을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 연결을 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탄소 중립은 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왜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기후변화에 피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 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중요 이슈가 탄소 중립이다. 그리고 환경교육 콘텐츠를 선택할 때 지금 국민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까? 그다음에 내가 그 교육생들은 어떤 거를 궁금해할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아마 좀 트렌드를 알 수 있고 콘텐츠 선택을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왜 기후변화랑 그런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했냐면, 어쨌건 환경교육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했던, 자, 우리는 산성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저기 낙동강 물이 너무 오염돼서 수질 복원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해요. 아직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그런 교육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요번에 올해 2021년 9월에 교육기본법에서 기후변화 환경교육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 신설이 된 거예요.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은 교육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유치원, 초, 중고는 이제 시작이지만 천천히 이제 환경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민들이나 밖에 사회환경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이제 환경교육을 하는데 그럼 나도 같이 가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면 학교에서 만약에 공교육에서 못 다루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거를 준비할 수 있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네, ESD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ESD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ESD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고 한글로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검색을 해보면 딱 환경교육 했을 때 나오는 정의랑 좀 다르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ESD는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 과정인 동시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생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SD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와 세계가 환경, 경제, 사회 등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제도된 교육 개념이에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을 적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그런 사전적을 좀 제가 뽑아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의 흐름을 보면, 원래 생태교육, 숲교육, 환경교육, 또 어떤 교육이죠, 뭐 평생학습 이런 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어떤 기관에서 그런 어떤 단체에서 이런 교육운동을 할 때 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죠. 그래서 환경교육도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많이 하는데 실은 이것 민주시민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 안에서 환경교육을 다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또 환경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아시죠? 그 공정무역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저기 제3세계 국가에서 이 콩을 만드는데 그런 세계 시민교육, 나와 세계는 이어져 있고 뭐 그런 교육을 통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속하는 발전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도 지속하는 발전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명확히 개념을 알려드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어,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거나 하면 왜 강의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좀 환경교육 기획자로서 알아야 되는 접근해야 되는 방법은 네, 지금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ESD는 혹시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교육을 하셨나요? 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자, 세계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정해서 같이 이행합시다 하고 만든 목표예요. 그래서 ESD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은 이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자 1번 빈곤층이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으로서 전 세계나 우리 지역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지속하는 발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셔야 될 게, 이 SDG라고 할게요. SDG는 이전에 새천년 개발 목표 아시죠? 그 밀레니엄 그 목표 한번 들어보셨죠? 새천년 개발 목표는 원래 우리가 이제 새천년, 2000년을 맞이하고, 이제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좀, 그 국가들이 부흥이 했는데, 이대로 그냥 자기들만 살아가서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만든 목표인데요. 이게 옛날 역사로 돌아가면 그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 기억하시죠? 그 식민지로 인해서 자원을 빼앗고 그런 붕괴된 사회 때문에 어떠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가져라. 그래서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원조라고 하죠. 그 ODA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지구인들이 세계인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자. 이게 새천년 개발 목표예요. MDG라고 하는데, 이것은 총 8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새천년 개발 목표. 근데 주로 8가지가 그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그 제3세계 이런 부분의 빈곤층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행하자고 정했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는 우리가 뭐를 할 거야? 15년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은 뭐를 할 거야? 세계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어?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아, 논의를 할 때, 이게 다른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던데? 우리나라에도 선진국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성등, 젠더 이슈, 또한 물 문제, 이런 게 너무 많던데? 근데 이게 협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자. 세계와 지구와 이제 그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제와 개발과 그다음 환경과 그런 세계 지구 모든 게 지속 가능성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자 해서 SDG로 17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하나. 그러면 SDG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공동의 17개의 목표를 정했어. 그런데 각 나라에 맞게끔 다시 만들어. 이렇게 했던 게, 앞에 보시면 KSDG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1번부터 17번 이 표에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SDG고요. 자, 여기 보면 영어로 보이시죠? 1번, 골 1, no poverty, 빈곤층 대치, 이런 거예요. 지금 위에 골 1이라고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 이거는 KSDG예요. 우리나라가 선정한 그런 목표 1번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냥 UN에서 만든 SDG는 이렇게 제가 작은 글씨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으로 두었어요. 그러면 SDG가 UN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골 1,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정망 강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세부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 실은 세부 목표는 환경교육 기획을 할 때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정책과 그다음에 우리가 수치와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러면 환경과 빈곤층에 대한 환경과 빈곤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즉
실은 환경 문제는 재난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뭐 산사태 또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런 그다음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예전에 기후 변화 적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 변화가 너무 더워지니까 뭐 에어컨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 더위에서 피할 수 있는 집들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롭지 않지만 예전에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빈곤하신 분들이 그런 기후 변화의 피해에 대해서 피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가에 보면 쉼터라고 무더위 쉼터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로당에 보통 설치해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적응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더위 쉼터가 실은 기후 변화 그 적응 대책 대응 수단 정책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 교육을 할 때 좀 빈곤층과 환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죠? 2번. 이 부분. 이게 우리나라, 17개 목표 중에 골 1, 제일 중요한 거. 어쨌건 세계에서 빈곤층 감소를 지금 해야지 된다. 이런 부분 중요한 건데, 2번부터는 중요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 두 번째, 그러면 골 2, 제로 헌거, 기아 종식. 그러면 유엔에서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강화할게.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쨌건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이 또 죽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세부목표 2-4를 보면 뭐 예를 들어 동자, 작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신품종을 개발한다. 응? 근데 요즘에 환경 교육할 때 먹거리, GMO, 안전한 목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골 2와 연결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GMO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뭐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생각한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지만 그런 연계성을 찾는 게 아마 환경교육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런 연계성을 찾으면 보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3번. 3번.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쵸? 이게 내용을 보면 실은 여기서 유엔에서나 이제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모성 건강, 아동 건강이에요. 여기서도 환경 부분들이 유해 화학 물질, 대기, 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인다. 어쨌건 이것도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골3이랑 밀접한 영향이 있죠. 감염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 골 3번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솔직히 부모 교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이런 모성 건강이 아동의 건강에 또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면 보다 좀 대상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4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사람들이 ESG,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그냥 골 4번 목표에 두는데 ESG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17개 목표를 다 담을 수 있는 개념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평생학습, 뭐 직업교육, 문해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환경교육 기획자이기 때문에 그냥 환경 뭐 프로젝트 기획자가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런 골 4번은 제가 혹시 여기 강의 자료가 전달이 되나요? 아, 네,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고 과제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다 적어 놓은 거고요. 모든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골사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교육과
어떤 대상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방법, 유형의 평생학습으로 할 것인가, 뭐 또 학교 환경교육으로 들어갈 것인가, 사회환경교육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프로젝트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런 골 4번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성평등 보장, 그죠?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위 진작.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ESG라고 하더니 갑자기 환경교육이랑 상관없는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기획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환경교육이 ESG랑 연관이 있대. 근데 ESD SDG랑 연관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성평등도 있대. 그럼 환경교육이랑 성평등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한번 교육 프로그램 짤 수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쵸? 그 왜 있잖아요. 여자친구들, 그 천생리대라든지, 그런 건강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환경적인 질병이라든지, 앞에 고려 연결시켜 있지만, 어떠한 부분이 자연스러운, 바이오로지컬한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좀 피해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교육으로서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새로운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 6번.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제가 실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시골 지역에 있었는데, 집에 물이 안 나와요. 그 집은 되게 으리으리한 벽돌 주택인데, 물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상수도 보급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쓰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5시에 되면 여기 그림에 있는 친구처럼 양동이를 들고 그 공동수도가를 가서 줄을 열심히 서서 이렇게 물 2동이를 받아가지고 집에 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저는 그때 브리타라는 걸 들고 갔었어요. 브리타 아시죠? 요즘 한국에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간이 정수기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번 걸러서 세수를 하든지 양치를 하든지, 그거를 솔직히 먹지는 않았지만, 먹는 거는 어떻게든 생수를 공급해서 먹었는데, 아니면 끓여 먹든지 그거를 걸러서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 친구들은 그냥 위에 부유물질 있죠. 지푸라기 같은 거, 우리 집신 지푸라기 그런 게 있어도 그냥 보이는데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니까? 우리 맨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너 괜찮을까? 괜찮아 했더니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매일 그 설사약 같은 거를 약국에 보건소 같은 데서 이제 받아가지고 항상 아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골 6번에 나오는 클린 워터라고 하는구나. 옛날에는 저 태어나기 전 옛날에는 물의 양이 정말 중요했어요. 농업을 잘하기 위해서 물의 양이 많이 필요했고,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물의 양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산업이 있고 어느 나라에도 산업이 있고 그 물은 있겠죠. 그런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나 좀 취약계층이 마실 만한 이용할 만한 물이 없다는 거죠. 이 시골 지역이 더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 깨끗한 물의 공급이 중요하구나. 이거 그냥 물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물의 공급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물 문제는 매년, 매 계절마다 있는데, 이 물 교육이라는 게 과학적이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많고, 산업 경제랑 또 세계적인 전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환경교육이랑 연결하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재밌는 물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거예요. 네. 네? 자, 요즘에 이제 골 7번, 에너지의 친환경제 생산과 소비. 실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얼마로 만들기로 했죠?
수업 들으셨다고 선생님들이 앞에 계신 선생님들 수업 들으셨 0으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번 달에 그 한번 선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 뭐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석탄 발전소를 다 중단을 한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실은 이게 늘 원자력 발전소 이런 부분이 계속 대체 에너지라고 많이 화두가 되는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 교과서에서는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이 다 나오고 이제 근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체 에너지, 뭐 에너지, 그다음에 뭐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저는 그 선생님들이 이런 환경 교육 기획을 할 때 한번 단어를 만드는 것도 되게 아니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뭐 그냥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인지 그런 구분을 하고 한번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좀 독특 재밌는 그런 창의적인 교육도 기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목표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어쨌건 창업과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어쨌건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뭐 창업 경제 성장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환경교육 콘텐츠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러고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일자리만 있으면 갔었는데 옛날에는 일자리만 있으면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떤 게 좋은 일자리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실은 이런 부분은 노동, 표준, 뭐 법적인 노동 그런 노동권, 뭐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지만 우리는 환경교육 기획자로서 접근하는 거니까 그러면 골 8번은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랑 환경교육이랑 어떻게 연결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목표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내겠다고 한 부분이고 우리는 골 8번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효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교육에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주관하는 창치넷에서는 이 골 8번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교육 전문가 양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게 사례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어쨌건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구축, 효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여기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혁신이에요. 여러분, 계속 너무 웃기잖아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주세요. 환경 보존해 주세요. 계속 경제 성장만 하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 국민들의 목숨과 사람들의 목숨, 그다음 생존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피해가면서 왜 경제 성장을 놓지를 못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건 우리는 경제 속에서 지금 살아야 되고, 그거를 또 일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맞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그 문제와 이상에 대해서 그 갭을 좀 문제 해결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쵸.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 이제 기업인들이 뭐, 사회적 책임, 또, ESG,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저는 혁신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교육은 이 골 9번이랑 연결을 해서, 어떤 부분을 좀 할 수 있을까? 친환경 산업이 무엇일까?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근데 저희가 45분 강의를 하고 15분 쉬고 또 나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아니, 그죠? 그래서 거의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이 골 9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45분 안 됐죠? 네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17개 목표 중에서 뭐 하나가 중요하다, 뭐 하나가 덜 중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거는 세계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이 골 9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연결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기업은 무엇일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 유튜브에 친환경 기업 쳐보면, 이제 요즘에 친환경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구나. 그런 거를 내가 정보를 알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